당신 석방 될 것 같으세요? 나? 그래. 흰수염이 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뭐 그때 나갈 수는 있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지우아타네오예요. 뭐? 지우아타네오. 멕시코에 있어요. 태평양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섬이죠. 멕시코 사람이 태평양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 추억이 없는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내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요. 추억이 없는 따뜻한 곳. 바닷가에 조그만 호텔을 열고 낡은 배를 사서 크거나 수리해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낚시나 하는 거죠. 지우아타네요. 거긴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할 거예요. 나는 사회에 나가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평생을 거의 다 여기서 살았거든. 나도 이제 브룩스처럼 길들여져 버렸어.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 여기선 널 위해서 모든 걸 구해줄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넌 전화번호만 있으면 돼.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 태평양? 나는 큰 바다들 보면 죽을까봐 겁이 날 거야. 난 아니에요. 난 내 마누라도 그 정부도 쏘지 않았어요. 난 내 실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상받을 거예요. 호텔, 보트. 그 정도는 절대 무리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야. 멕시코는 너무 멀리 있고 넌 지금 여기 교도소에 있는 거야. 그 말이 맞기는 해요. 난 여기 갇혀있죠.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쁘게 살던가 바쁘게 죽던가. 영화 속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정신과 의사들의 필름 해부학 시네마 천국입니다. 네, 시네마 천국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첫 시간에는 천만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다뤄봤고요. 이어서 오랜만에 저희가 새로운 영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오동훈입니다. 김중수의 목소리가 맛이 갔죠? 일부러 연기 톤 아니었죠? 아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요? 네, 감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진 건데 둘이서 하니까 되게 단촐하네요 뭔가. 그렇죠. 네, 어색하네요. 네. 뭔가 좀 소개팅하는 느낌도 들고요. 예상 못한 드립인가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아무튼 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오동원 선생님 무의식에 네. 원하던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저 행복하고요. 예, 아무튼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잡설은 좀 짧게 네네. 하고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어떤 영화 준비돼 있죠? 뭐 저희 처음에 이제 대사 조금 친 거에서 그 영화였지라고 떠올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정말 유명한 영화죠. 아마 뭐 저희 나이대 사람 중에는 오동원 선생님 빼고 모두 다 봤었을 만한 그런 영화고요. 네, 좀 부연을 하자면 이 영화가 그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보면은 거의 뭐 평점 1, 2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수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혼자 영화를 보는 일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어떤 예술 영화 같은 것도 가끔 찾아보는데 네. 저도 왜 못 봤을지 좀 의문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되게 유명한 씬 있잖아요. 포스터에 나오는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비 맞으면서 그렇죠. 손 벌리고 이렇게 있는 씬. 우측 상단을 보면서 네. 약간 갈색 톤으로 비 맞고 있는. 그건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 포스터는 당연히 알고 있고 아마 그게 너무 임프레시브해서
임팩트가 커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봤다고 좀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뭐 사실 어릴 때 음. 텔레비전에서 뭐 음. 추석 특집, 음. 뭐 명화 음. 하면은 항상 아. 나와가지고 네. 한 두세 번 봤던 것 같고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봤고. 김지훈 선생님은 뭐 저보다 어쨌든 몇 년 더 일찍 사셨고 또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진짜 옛날에 시네마 천국 할 때 봤죠. 토요 영화 이런 데서 아, 좀 많이 그쵸. 소개됐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명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음. 실제로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혹시나 안 보신 분들 그리고 너무 오래 봐서 탈옥 장면은 기억나는데 뭐였지? 라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한 1940년대쯤이 배경이고요. 앤디는 원래 되게 능력 있는 은행 부지점장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의 내연남이 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두 번의 종신형을 언도받아서 쇼생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악명 높은 곳이어서 간수들이 막 말 안 듣는 죄수를 그냥 폭행해 죽이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곳에서 그렇죠. 앤디는 사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죠. 처음에 자기는 누명 쓰고 온 거다라고 반항도 하지만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곳에서 수십 년째 이제 복역 중이면서 죄수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해주는 이제 레드라는 이제 남자와 친해지는데요. 앤디가 레드한테 이제 돌을 조각할 수 있는 작은 망치, 정말 작은 망치예요. 그걸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드도 처음에 야, 망치 이런 거 내가 못 구해준다 위험해서 라고 했다가 그 사이즈를 보고 이 조그만 거였구나 이러고 그냥 주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소소하게 돌을 깎는 취미도 즐기고 그러다가 앤디가 이제 은행 부지점장이었잖아요. 자기 특기를 살려가지고 간수들의 이제 세금 처리하는 거 이걸 좀 도와주면서 환심을 사고 그걸 바탕으로 교도소 내 최고의 꿀보직인 도서관 일을 맡아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막 그 교도소를 좀 변혁시켜 나가죠. 그렇죠. 큰 변화를 일으키죠. 네네. 그렇게 19년을 지내면서 앤디는 그냥 감옥에 잘 적응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쯤에 막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면서 앤디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시. 그래서 이거 어쩌나라는 순간에 앤디가 갑자기 쇼생크에서 기적같이 탁 사라지죠. 그 굉장히 절망할 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죠. 네. 아까 그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은 사라지기 전에 이제 앤디와 레드가 나눴던 대화고요. 앤디가 이제 레드에게 남긴 편지에 희망은 좋은 겁니다. 소중한 거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남겨놓고 사라지죠. 그래요. 스토리만 쭉 한번 들었는데도 뭔가 영화를 간략하게 다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 영화 이제 어쨌든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지훈 선생님이 고르신 영화죠? 네네. 뭐 제가 골랐지만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동훈이가 되게 보면 느끼는 게 많겠구나. 왜요? 동훈이가 되게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동훈이도 뭔가 느낀 게 있지 않았을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로 바꿔놨어요. 이 시네마 천국으로. 맞아요. 방금 이제 저희가 낭독해 드린 그 대목의 스틸컷으로 제가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어젯밤에 제가 새벽 1시까지 영화를 봤거든요. 보고 났는데 뭔가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고 그냥 앤디한테 입도 되게 많이 대고.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동훈이의 프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니요. 좀 알아채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오해하시겠어요. 오늘 안 그래도 두어 분이 그 쇼생크 탈출 아니냐. 그 프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너 많이 힘드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어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봐서 이 영화를 어쨌든 왜 선택했냐면 진료실에서 자주 느끼는 게 이제 환자분들 얘기를 듣다가 현실이 진짜 감옥 같다라고 많이 느끼세요. 현실이 감옥 같고 문제는 거의 종신형을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앞으로도 희망 없다.
고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죽는 게 낫다 라는 쪽으로 생각이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탈출하고 싶다, 어떻게 현실을.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얘기인데 나는 자연인이 나를 예전부터 제가 어르신들의 무한도전이라고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 30-40대 분들도 그렇게 많이 본대요. 퇴근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 틀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꿈꾸면서 좀 대리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994년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고 싶을 때, 대리 탈출하고 싶을 때 이런 영화를 찾게 되는데, 저희 내부자들 청취자분들도 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아까 뭐 직장이 교도소 같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농담이지만 어쨌든 번아웃 되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일상에서 정말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고 뭔가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아무도 나를 가두지는 않지만 답답한 느낌. 그래서 아니야, 다 그만두고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정말 이렇게 맞닿아있지 않은 비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카타르시스까지 주는 굉장한 명작이었다라는 그쵸. 게, 예.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아무도 안 가본 장소일 텐데 그렇죠. 네. 묘하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황상 누명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김지용 선생님께서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그리고 저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이 교도소라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인상적이고 좀 주인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인물들, 앤디, 레드, 그리고 이제 브룩스 할아버지, 이 세 사람의 브룩스 심리에 할아버지. 대해서 버무려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네. 예. 먼저 이 감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감옥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네네. 물론 요즘의 교도소는 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시대 배경이 되는 40년대 속에서의 감옥은 굉장히 좀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그 위계 질서가 있어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곧바로 폭력으로 응징당하고 신체적이나 어떤 성적인 선택에 네네. 자유마저도 박탈당하는 굉장히 억압적인 공간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 여기에서 적응을 네네. 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이렇게 교도소에서 지낸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이 브룩스 할아버지죠. 그렇죠. 네. 제가 요즘 그러니까 교도소 실제 간수하시는 분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재소자분들이랑 되게 잘 지내요. 재소자분들 중에 실제로 되게 안 좋은 분도 있고 좀 자기가 보기에도 억울하게 들어온 분도 있고,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친근해지고, 누가 실제로 병으로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갑자기 죽거나 이러면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제 그 죄수들 중에 간수들한테 시비를 막 거는데 언제 시비를 걸 것 같아요? 나가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죄수분이 나가기 전에. 예. 그게 아니라 간수분이 퇴근하기 직전에 시비를 건대요. 퇴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제한 못하고 못 혼내주고 갈 수밖에 없거든. 꾹 참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칼퇴근 하려면 그 시간만 되면은 이제 약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뭐 영화에서는 장난 아니죠. 즉석에서 막 때려 죽이잖아요. 간수들이 대단하죠. 인간은 어쨌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회화의 그 기회를 차단해 버린 것이 감옥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사회만의 그 룰을 강요하고, 그래서 사회와 인간을 이제 밖의 사회를
단절시켜버리는 감옥이 만들어낸 결과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아까 말한 브룩스 할아버지 50년 넘게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았는데 나가는 거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동료 상대로 막 인질극을 하죠. 나가고 싶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네, 더 내가-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나가게 되죠. 음, 감옥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신만의 지위, 뭐 역할, 친구들이 있었는데 50년 만에 사회로 나가게 될 때 아무것도 없을 존재가 될 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 네. 안에서 뭐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브룩스 할아버지가 좀 특별한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랑 동훈이가 지금 갑자기 긴급 체포가 되었다가 음. 2070년에 너희 석방 어, 이러고 나가면 어, 저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게요. 50년 전에 제출했던 이렇게 갤럭시 S9을 들고 나가서 어떡하지 막 어, 다시 뭐 감옥 썰이라도 풀어야 되나 이러면서 둘이 채널 하나 개설해서 머리는 아무튼 뭐 그 시대가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이 또 나와 있을 텐데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네.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유튜브에 아마 머물러 있겠죠. 팟캐스트와. 그래서 브룩스 할아버지가 엄청 미래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들었고 실제 이제 나왔는데 모든 것이 변해버린 사회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막 석방 후에 찻길을 건너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막 자동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동료들에게 막 편지를 썼는데 내가 여기 감옥에 들어올 땐 맞아요. 차가 동네에서 한 대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차도를 가득 메우고 있어. 너무 많다. 라면서 되게 힘들게 지내시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게 진짜 제가 어릴 때 봤던 장면인데도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브룩스 was here라고 딱 적어놓고 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알랭드 보통의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의 자아는 유동체이기 때문에 이웃들, 타인들이 윤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자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브룩스 할아버지는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없었고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기 이제 브룩스 was here는 이제 갑자기 바뀌어버린 사회에서 자기 존재감, 자기라는 개념이 흐릿해져 버리는 그 사라져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그렇게라도 남기고 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가 또 되게 의미가 있네요. 저는 그 대목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모르겠어요. 이거 묘하게 통하네. 네. 네. 어떤 타인한테 인식됨으로써 갖는 뭐 자아의 의미 어, 이런 거하고 좀 맞닿아있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네요. 네. 그런 게. 아무튼 저도 그 브룩스 할아버지의 자살 씬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어떤 5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자유가 막 주어지게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좀 힘겨운 상황이었을 거고 아마 불안감이 벼랑 끝으로 이렇게 할아버지를 내몰다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전에 저희가 자살에 대해서 한번 정비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자살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총 세계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는데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기적 자살 김지훈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약간 좀 다른 말 없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집단에 융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 유대가 끊기고 격리되고 고립되어 선택하는 자살.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 등의 이제 뭐 질환으로 자상하는 분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고요. 이타적인 자살은 이제 반대로 사회 집단과 지나치게 융화되어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죠. 뭐 대표적인 게 가미가제, 뭐 최근의 것들은 IS의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경우들이고요. 마지막 무통제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이 이제 브룩스 할아버지 케이스일 텐데 오동원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노미적 자살이라는 거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인데요. 이 브룩스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 너무나도 길고 강했죠.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내가 녹아들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내가 이 사회에 이질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융화될 수 없겠다,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행동까지 실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실에서도 이 아노미적 자살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예.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는데 굉장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뭔가 모든 것들을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룬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립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이런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넓은 의미에서 아까 우울증이 이기적 자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퇴직 이후에 어떤 급격한 변화, 내 직장인으로서 이 직장에서 역할에 충실했던 어떤 중년 남성들이 퇴직 이후에 갑자기 그 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삶의 전환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역시나 새로운 환경에 녹아들지 못하는 거죠. 융화되지 못하고 고립감을 느끼다가 그게 우울감 그리고 이어서 자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어떠한 관점에서는 좀 아노미적 자살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브룩스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이 그 뒤에 가석방대를 레드한테서도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레드도 되게 힘들어하죠. 밖에서 이제 막 그 마트에 브룩스 할아버지가 일했던 것 같은 마트에 일하는데 거기서 그 직장 상사한테 저 화장실 가도 됩니까? 맞아요. 라고 허락을 받고 막 40년 동안 허락받으면서 화장실을 갔더니 허락 없이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독백을 하는데 그리고 막 밖에 이제 상가 유리 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치 범죄를 저질러 버릴까 고민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결국에는 브룩스와는 다른 결말이잖아요. 다행히 그 차이가 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레드에게는 브룩스에게 없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또 저희의 연기로 보여드리고 갈게요. 네. 당신이 추록하면 부탁이 있어요. 들어줄게 뭐든. 벅스턴 근처에 큰 목초밭이 있어요. 어떤 목초밭인지 어떻게 알아? 특별한 곳이거든요. 북쪽 끝에 큰 턱갈나무와 바위담이 있어요. 마치 프로스트의 시구절 같은. 내가 내 아내에게 청혼한 곳이죠. 우린 거기에 소풍을 가서 그 나무 아래서 사랑을 나눴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약속해줘요, 레드. 언젠가 추록하게 되면은 그 장소에 가겠다고. 아주 특이하게 생긴 돌이 있거든요. 그건 검은 현무암이에요. 그 아래 묻힌 것을 한번 꺼내보세요. 뭔데? 그 아래 뭐가 있지? 바위를 드러내고 보세요. 네, 방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부분, 이 앤디가 레드에게 약속을 하나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네. 반드시 감옥을 나서게 되면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달라. 자신이 말한 장소에 가서 네. 자신이 원한 바위를 드러내고 그 아래 뭐가 있는지 봐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레드에게는 어떤 내가 아직 살아야 될 이유 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네. 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희망 같은 게 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쵸. 이 점이 이 브룩스하고는 큰 차이였죠. 네, 네. 레드한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네. 한 가지라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걸 수 있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 네. 브룩스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나한테 남아 있는 건 이렇게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네.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또 레드와 브룩스가 분명히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룩스 할아버지는 굉장히 변화를 싫어하는 약간은 보수적인 성격이고 레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감옥에서 수십 년을 지냈는데 레드는 그 와중에 감옥의 룰을 살살 어겨가면서 물건 빼돌리고 막 담배 받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자기만의 뭔가 역할 막 만들어 가잖아요. 약간 브로커 같은 네, 역할이죠. 그쵸. 근데 브룩스는 그 도서관 사서 일을 하는데 수십 년간 변화 없이 똑같은 책들만을 똑같이 배달하는 일을 기계처럼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카트 밀고 하면서 네. 북 방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약간 성격적 기질적인 차이가 똑같은 환경 변화에서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죠. 레드는, 상황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레드는 어쩌지 이러다가 그래 그놈이 말한 게 있었지 한번 파보자. 그렇죠. 네, 브룩스는 변화할 수 없는 존재니까. 사고가 경직되어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느냐 이런 네네.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도서관 사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브룩스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북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앤디는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정말 다른 시스템을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죠. 좀 이거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요. 한두 가지 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혼자서 하던 사서 일을 뭐 레드를 보조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도서관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주 정부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 계속 보내가지고 주 1회씩 보내서 드디어 보조금을 받는데 성공하니까 와 됐다 드디어 이제 2번씩 쓰자. 라고 하는 장면이 그래요.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 이렇게 받아냈구나 결국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이젠 2번씩 쓰겠어. 뭔가 이렇게 때리면 뭔가 나온다라는 거를 안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 정부가 매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제 어떤 자선단체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책 같은 거를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확장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예.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제 매번 같은 책만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되어 있던 이 브룩스 할아버지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죠. 그리고 뭐 단순히 규모를 늘렸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앤디는 이제 그 안에 책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을 채워나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교도소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그 무슨 음악이었죠? 그 오페라 그거. 피가로의 결혼. 맞아. 그 LP판 음악을 틀고 이제 장렬하게 독방행을 선택하잖아요. 모두에게 그 음악을 들려주고. 저는 그 장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그 넓은 운동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다 같이 집중하는 장면. 약간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송실에 있던 간부를 그 간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열쇠로 문을 잠궈버리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딱딱한 뭐 들어가 이제는 뭐 무슨 시간이다 산책 시간 끝났다 뭐 이런 류의 방송만 하던 그 확성기로 이제 LP판에 음악을 내보낸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다들 너무 놀라죠. 난리 나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처음에 어리둥절해 하다가 그 음악에 다들 빠져들고 몰입하게 되는. 레드의 독백이래요. 그 목소리는 이 회색 공간에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가 갇힌 새장에 날아들어와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식당에서 독방에서 나온 다음에 동료들하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악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거고 누구도 뺏을 수도 없는 거다. 딱 말을 하는데 마치 희망 같은 거다. 라고 앤디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들한테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설파를 했죠. 네,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앤디와 다른 인물들을 구분짓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어쨌든 복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무료한 생활을 오랫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각자 하나씩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게 되죠. 뭐 게임 같은 거를 한다든지, 내기를 한다든지, 뭐 돌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소소한 활동들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재미를 찾는 그런 데서 그치는데 반해서 어쨌든 앤디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뭔가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좀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좀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 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아까 김종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결과적으로 막 그렇게 소장이며 간부들이 와서 당장 문 열고 이거 음악 끄라고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막 못 들은 척하면서 딴청 피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의 막 끌려나가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일로 한 달간 독방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앤디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펼쳐질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다 잠재되어 있고 꺾이지 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항상 놓치지 마라. 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앤디는 이렇게까지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화 도중에 완전히 감옥에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어릴 때 봤을 때는 분명히 적응 잘 못하다가 금방 타로 간 것 같았는데 이거 타로 언제 하지? 이러면서 봤는데 사실 계속해서 뒤에서는 작은 망치로 굴을 파고 있었죠. 그래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사실 뭐 나갈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 인내심을 19년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9년이죠. 인내심의 거의 화신 아닌가. 김지웅 선생님은 뭔가 19년은 당연히 없을 거고 19일간 뭔가 꾸준하게 한 게 있나요? 사람 무시하는 제가 게임 한창 열심히 할 때 10년 동안 꾸준히 한 끼를 판 적이 있어요. 뭐 한결같긴 합니다. 10년도 넘었죠. 뭐 그런 오동원 선생님 뭐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세브란스 병원에 혹시 벽에다가 지금 불을 강사실 벽에 스푼으로 이렇게 뚫고 있어요. 근데 6층이어가지고 어떻게 내려갈 때지. 제가 벽 쪽이긴 하거든요. 자리가. 옆에 박찬일 선생님도 모르는 상태로 모르실 거예요. 달력 같은 걸로 가려놓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그 앤디가 이제 감쪽같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제 그것들이 저희 보는 관객들한테도 보여지잖아요. 실은 감방에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 뒤쪽으로 굴을 계속해서 파고 있었고 앤디는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라는 의미죠. 결국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파낸 굴을 통해서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나간 거죠. 근데 그 과정도 이렇게 쉽지 않았죠. 정말 좁은 굴을 막 이렇게 열심히 기어서 오물 통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을 파서 나간 다음에 밖으로는 나가는데 이제 교도소 밖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문제였죠. 그래서 그 천둥이 치는 그날따라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는데 천둥이 치는 소리에 맞춰서 그 오물 파이프를 부수죠. 천둥 칠 때마다 깡 해서 오물이 팍 튀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레드의 나레이션이 나와요.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앤디는 자유를 찾아서 이 오물범벅이 되어가면서 베스로를 기어나갔다. 이런 대목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베스로를 빠져나와서 물에 한번 엎어졌다가 딱 일어나서 자유를 만끽을 하죠. 옷을 확 뜯으면서 명장면이죠.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굉장히 참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본지 25년이 지난 장면인데도 네. 와 뇌리에 그냥 꽂혀 있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참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평생 못 잊을 장면 아닐까 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 19년의 끔찍한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 앤디의 인고의 세월을 압축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 똥통을 지나서 탁 나와서 하는 장면이. 맞아요. 그런 면에서 참 앤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는 이 희망을 가진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희망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인내심의 화신이 아닐까, 그쵸.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아마 이제 TCI 같은 기질 검사를 하면 인내심에서 100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해요. 네. 진짜. 근데 레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앤디에게 희망은 위험하고 쓸데없으니까 잊어버려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네가 있는 곳은 감옥이고 그런 생각은 너를 더 힘들게 할 뿐이야. 근데도 결국 이런 레드도 앤디에게서 이어받은 그 희망, 일말의 희망이 있었으니까 브룩스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잖아요. 딱 태평양으로 떠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독백이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른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독백을 하는데 그 순간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드라는 이런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태평양의 푸른색과 반대되는 색을 그러게요. 좀 레드가 사용했다고 상징하는 하니까. 거, 붉은 낙인, 뭐 약간 이런 거랑 그쵸.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거기 멕시코에 가서는 이름을 바꿨을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서 레드의 조언이 또 적절했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헛된 꿈을 꾸지 말고 현실에 순응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가끔씩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그거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맥락으로 봤을 때는 레드의 조언도 틀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런 조언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너무 현실에 길들여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뭔가 꿈을 꾸는 것, 어떻게 보면 허황될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철없어 보이고 그쵸. 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반면에 현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는 게 좀 쿨한 것이라고 제 스스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그냥 이거 좀 개인적인 썰이지만 의대에 와서 적응해 나가는 그 순간들에 수많은 의사들이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좀 사실 공부도 잘하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수많은 의대생들이 거기에 딱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은 여러모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현실에 적응해 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수준에 맞는 꿈을 가져야 해라고 그치. 그렇게 좀 길들여지게 되는 그게 것 마치 같아요. 쿨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굳이 제가 경험했던 그 의대생 사회 의사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직종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능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자기만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인이 되고 어떤 시기쯤에는 내가 나 좀 한계가 있구나. 내가 꿈꾸는 거가 현실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그 벽 앞에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또. 맞아요. 저는 갑자기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버스에서 봤던 인터뷰가 떠오르는데
그 송금업체 토스 아시죠? 예. 네. 그 토스를 만든 분이 네. 치과 의사인 거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치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좀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뭔 소리야?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계속해서 있었대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창업을 계속 시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창업을 8번을 해서 다 말아먹고 그 다음으로 만든 게 토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인내심의 화신이네요, 진짜. 네, 저는 뭐 이 앤디하고 뭐 결은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더더구나 좀 와닿았던 게 그분은 또 저희랑 위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그냥 안주할 수도 있었는데 또 마음속에 가진 그 희망, 소망 이런 거를 좀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큰 성취를 또 이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멋있네요. 네. 오동원 선생님도 그걸 좀 본받아서 일단 탈옥을 좀 하시고. 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탈옥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비둘기 집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결국 영화에서는 같은 환경,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앤디, 레드, 브룩스 셋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누구는 이제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누구는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듯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따라서 똑같은 세상에서도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종적으로는 좀 들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희망이라는 거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어떤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게 영화가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어떤 듣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한테 좀 하고 있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굉장히 뭐 다른 책, 영화 이야기도 좋았지만 이번 영화는 특히나 좀 많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네마 천국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어떤 영화 다룰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낼까요? 네네. 네. 오늘 저희 청취자분 한 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오셨죠. 네. 혹시 시네마 천국 영화를 제안할 수 있냐? 라면서 저도 옛날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제안해 주셨어요. 네. 뭐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셔터 아일랜드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또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가 다음번에 방송 나오기 전까지 또 한번 보시고 저희 방송을 듣는다면은 더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정말 정신의학에 관심 없는 사람도 1도 관심 없는 사람도 진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다음 시네마 천국에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시간 여유는 좀 있습니다. 시간 여유 충분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자분이 제안한 영화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 인물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까?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가 있다면은 주저 말고 저희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도 있어요. 저희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좀 관종 같나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네마 천국 이걸로 마무리 짓고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꽉꽉 눌러 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